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 중 가장 폐쇄적이라 이름 높았던 고을 음적골, 그곳에서 가장 막강한 부를 자랑하던 오참봉은 사람들에게 마치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희한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부자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무엇을 하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하여 부를 쌓았는지는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지요. 고을에서 가장 장수한 자에게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알 수 없다 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고을 사람들에게 오참봉은 참으로 미지의 인물과도 같았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괴이함도 그가 가진 압도적인 재력 앞에서는 그저 한낱 풍문거리가 될 뿐이었어요. 오참봉의 집안에는 금은보화 그리고 세상 모든 진귀한 물건들이 차고 넘쳐 마치 용왕의 보물 창고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으리으리했지요. 덕분에 고을에서 막대한 재물로 구축한 오참봉의 권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고관대작이 부럽지 않은 그 위세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고을어님은 진작에 오참봉에게 매수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고을의 그 어떤 도적들도 감히 이 오참봉의 집을 털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뽐내기라도 하듯 곧잘 황금으로 번쩍이는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그 화려함은 보는 이들의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한양의 그 내로라 하는 육조 판서들조차도 이 정도로 호화로운 가마를 타고 다닌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오참봉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몹시 꺼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한 폭의 괴이한 그림과 같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활알 타오르는 불길처럼 부릅뜬 두 눈은 보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고 툭 튀어나온 주먹만 한 광대 뼈는 험상궂은 인상을 더욱 강조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 전체를 뒤덮은 수염이 문제였습니다. 희끗희끗하고 마구잡이로 자라있던 수염은 마치 도깨비의 털을 연상시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런 오참봉을 도깨비 수염이라고 부르며 수근거리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은 호환과 더불어 오참봉을 가장 무서워하였습니다. 오참봉의 이름만 들어도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조차 그의 그림자만 봐도 슬금슬금 피해 다녔지요. 오참봉의 집 앞은 늘 한산했고 그의 가마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흡사 역병이라도 퍼진 듯 오참봉의 주변에는 늘 묘한 긴장감과 공포가 맴돌고 있었더랬어요.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또 다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참봉이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오참봉의 재력에 혹한 양반 가문이 딸을 팔아넘기듯 혼인을 시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 속 신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의 존재는 실체 없이 소문 속에서만 맴돌 뿐이었기에 사람들은 금세 흥미를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문이 마을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오참봉이 두 번째 혼인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어느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혼인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인의 모습을 본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오참봉의 기괴한 외모와 온통 비밀에 쌓인 두 번의 혼인, 그리고 사라진 부인들까지 이 모든 것이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말이야, 혹시 오참봉이 부인들을 해코지한 것은 아닐까? 아, 그 외에 밤마다 오참봉 집에서 이상한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지 않던가? 이 사람! 그런 말 함부로 뱉으면 아니됨을 모르는가? 자칫 오참봉기에 들어가기라도 했다가는 아주 경을 치네 이 사람! 고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문이 무성한 오참봉에 대한 뒷말을 흘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참봉의 대궐 같은 기와집은 점점 더 거리낌의 대상으로 변해갔고 그의 그림자는 마을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가라앉을 무렵 오참봉은 이웃마을의 양반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새로 성장하고 있던 고을의 분홍층들에게 도전을 받던 입지가 위태로웠던 향촌 양반들이었어요. 이 시기 경제력을 갖춘 분홍층은 고을의 수령을 중심으로 관권과 결탁하게 되었고 향안의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었지요. 사정이 이러했으니 향촌의 양반들은 자신들의 뒤를 든든히 받쳐줄 새로운 파벌이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참봉에게 초대받은 양반들은 오참봉의 악명 높은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초대에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몹시 망설였습니다. 오참봉의 권세와 재력은 한양까지 닿아 있다는 소리가 파다하니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소문이 무성하나 아직 우리의 두 눈으로 마주한 것은 아니니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초대에 연을 다하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결국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연회 당일 양반들은 조심스럽게 오참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기와집은 멀리서도 그 이용을 뽐내고 있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선 양반들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집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벽에는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병풍이 둘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비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들보마다 오색찬란한 등불이 매달려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황홀한 광경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때 오참봉이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반들은 숨을 죽이고 오참봉을 주시했습니다. 소문대로 그의 외모는 몹시 기괴했지만 오참봉은 예상외로 점잖고 중후한 목소리로 초대에 응해준 양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을 맺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참봉의 부드러운 말투와 정중한 태도에 양반들은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향긋한 술이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서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오참봉의 재력과 훌륭한 접객 태도 덕분인지 그의 흉측한 외모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차 화기애애해졌고 연애는 밤늦도록 이어졌답니다. 특히 한 양반 가문의 두 딸이 스스럼 없이 오참봉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큰아버지를 대하듯 오참봉과 어울렸지요. 그렇게 잔치가 끝날 무렵 오참봉은 그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비단옷과 놀이개, 장신구들을 골라 한가득 선물하기에 이르렀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후 두 딸과 그 가족들은 오참봉의 집을 몇 번 더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오참봉은 눈이 뒤집힐 듯한 선물과 특산물들을 대접하여 환심을 샀지요. 그러던 중 오참봉은 두 딸 중 막내이던 수님에게 청혼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언니는 동생에 비해 조금 더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시기와 질투가 많았고 또한 호기심이 과한 탓에 때때로 오참봉에게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수님은 성정이 차분했으며 또한 반듯한 태도에 나긋나긋한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기에 이것이 오참봉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듯 보였지요. 뛰어난 무예를 가지고 무과에 급제하여 입궁하였으나 누명을 쓰고 축출당에 가난한 양반으로 지내고 있었던 아버지는 늘 가슴 한켠에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연이 닿은 이 오찬봉의 막대한 재산에 줄곧 마음이 끌리던 참이었어요. 오찬봉의 외모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자신의 딸을 오찬봉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추문이 무성하던 오찬봉의 전처들에 대한 것들도 알아봐야 했기에 아버지는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 답했어요. 그러자 오찬봉은 따님이나 가족분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 역시 저를 둘러싼 수많은 괴소문들을 익히 알고 있기에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니 제 집에서 한 달간 저와 함께 지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뜬 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아버지는 흡족해하며 오찬봉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오찬봉이 보여준 번듯한 모습 때문인지 온 가족이 함께 오찬봉의 집에서 한 달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오찬봉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전처들이 모두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찬봉의 자상한 태도와 인간미 넘치는 모습에 처음에는 걱정을 하던 수님 역시 점점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처자를 후첩으로 두려는 심산이신가 싶어 걱정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어떻소? 그것이 저희 편협한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하하, 그러하오. 그리 잘 보아주시니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어느덧 약속한 한 달이 끝나던 마지막 날 밤, 결국 오찬봉은 스님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두렵고 모든 것이 걱정된다면 청혼은 없던 일로 하여도 좋소이다. 아니에요. 날이 물론 저도 좋사옵니다. 수님은 망설임 없이 오찬봉의 청혼을 승낙했지요. 안 그래도 기울어가던 가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던 차에 자신의 아버지도 은근 오찬봉과의 혼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눈치를 주고 있었고 또한 막대한 재력을 가진 오찬봉과 혼인하게 되면 줄곧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제 언니의 그 허영심을 채워줄 수도 있었기에 자신이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어요. 자신을 제치고 부잣집의 마나님이 된 동생을 질투한 언니만이 잔뜩 볼을 부풀리며 성을 낼 뿐 모두가 이혼사를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오찬봉과 수님은 성대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며칠 동안 잔치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흥겨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자마자 오찬봉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으니까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기를 좋아하더니 이제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수님의 가족들과도 왕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어요. 연회장을 가득 메웠던 하인들은 혼례 이후 스님이 집안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드넓은 집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가장 이상했던 것은 바로 오찬봉과 합궁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엄청난 힘을 자랑했지요. 거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기세로 스님을 이리 맺히고 저리 돌리며 떡주무르듯 다루었습니다. 거기다 한참을 그렇게 제 입맛을 돋은 후 본격적인 거사에 돌입할 때면 항시 스님을 금침 위에 엎드리게 하여 둔부를 하늘로 높이 쳐들게 만든 후 남새스런 짐승들의 짝짓기처럼 참으로 요망하고도 괴팍한 노노만을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악스럽게 스님의 뒤통수를 잡은 채 결코 고개를 돌려 자신을 올려다보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리고는 제 흥에 겨워 일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받아내는 스님의 기분이나 몸의 상태 따위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지요. 이러한 다소 험상궂은 방식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스님은 겁간을 당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기에 초기에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아비의 욕구를 받아내는 것 또한 아내인 자신이 감내해야 할 의무라고 여겼던 착하디 착한 스님은 반복되는 시일이 지날수록 어느덧 익숙해져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지경이 되어 있었지요. 혼인 이후로 변해버린 오참봉의 갑작스러운 모습이 의아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스님은 남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지금 나리의 아내이자 안방마님이야. 내가 아니면 그 누가 나의 지아비를 보필한다는 말인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주변의 악소문에 늘 시달려왔으니 마음을 들고섭시 지내왔기에 그렇다 판단하여 스님은 극진한 내조를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참봉은 스님에게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 긴급하게 볼 일이 생겨 잠시 먼 고을까지 다녀와야겠소. 오참봉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식 이후로 오참봉은 단 한 번도 스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네.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혹 얼마나 걸리시는지 알려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스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알 필요 없소. 허나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리 부인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내가 없는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구려. 혼인 이후 가족이나 친구 초대를 극도로 꺼렸던 오참봉이 흔쾌히 함께 지내라는 말에 스님은 기뻐 환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날이 정말이신가요? 그렇다면 언니를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혼인 이후로 언니와의 사이가 너무 소원해졌지 뭔가요. 혼인 전에는 참으로 재미지게 지냈는데 어쩐지 제가 나리와 혼인을 한 이후로는 언니가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스님이 배시시 웃으며 하는 말에 오참봉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스님에게 열쇠 꾸러미를 보여주면서 각 열쇠들이 어떤 방과 어떤 자물쇠를 여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지요. 오참봉과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설명을 듣던 스님이 주의 깊게 듣던 도중이었습니다. 모든 방의 열쇠를 알려주었지만 유일하게 단 하나의 열쇠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나리, 이 열쇠는 어느 자물쇠를 여는 열쇠인가요? 스님의 질문을 들은 오참봉의 얼굴이 대번에 무시무시하게 일그러졌어요. 그것을 본 스님이 너무 놀라 단말말을 뱉으며 뒤로 나자빠질 뻔하자 이내볼레의 얼굴로 돌아온 오참봉이 한숨을 길게 쉬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따라와 보시오. 그리고는 스님을 데리고 행랑채 가장 구석에 마련된 흐미진 곳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열쇠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이 곳간의 자물쇠요. 우리 집의 모든 방들은 당신의 가족들에게 보여줘도 상관없지만 이 따로 만들어둔 곳간만큼은 절대로 열어서도 누구에게 보여주어서도 아니 돼요. 만약 부인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아무리 부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스님은 오참봉의 말을 꼭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오참봉이 대문을 나서자 스님은 친정에 기별을 넣어 집으로 언니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언니와 소원해진 관계를 꼭 다시 되돌리고 싶었어요. 얼마 뒤 스님의 기별을 받고 집으로 당도한 언니가 쌀쌀맞게 입을 열었지요. 부잣집 노인네에게 시집가. 친정은 아예 까맣게 잊고 지내는 줄 알았더니 네가 어쩐 일이니? 이 언니를 다 초대하고 말이야? 언니,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그저 나리께서 조금 사정이 있어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어휴, 기집애. 이 얼굴 좋아진 것 좀 보라지? 아주 잘 먹고 잘 지내는 듯 싶구나. 아버지께서도 딸 자식 팔아 재물을 얻은 기분이라며 그간 걱정이 많으셨는데 기우였다 말씀드려야겠어.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꼭 좀 전해줘, 언니.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흥, 이 자리는 역시 내가 꿰찼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야. 집안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던 언니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말투로 비아냥댔지요. 수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언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언니의 호기심을 채워주며 집안 탐방을 이어나가던 중 마당으로 나와 행랑채 쪽을 살펴보던 언니가 말했지요. 헌데 참으로 이상해. 이렇게 커다란 대궐에 하인이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니? 행랑채까지 이리 크게 지어놓고 어찌 부리는 하인이 하나도 없어? 우리 혼례식 이후로 다들 사정이 생겨 나가버렸다고는 하는데 실은 나도 그게 이상하긴 해. 야, 그게 말이 되니? 네 혼례식 때 하인들이 좀 많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정이 생겨 나갔다는 말을 어찌 믿느냐? 아무튼 네 서방, 그 오찬봉이라는 사람 여러모로 정말 수상쩍다 이거야. 제 언니가 열을 올리며 오찬봉의 험담을 이어나가자 자신의 지아비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기분 좋을 리 없었던 수님은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고 뾰루퉁해졌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언니는 행랑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호기심을 흘려댔어요. 넓은 집안을 헤집는 데에 정신이 팔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는 시간이 다가왔고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소화도 시킬 겸 마당으로 산책을 나왔지요. 그러다 언니는 행랑채 구역에서 유일하게 구경하지 않은 마지막 공간, 즉 오찬봉이 경고했던 바로 그 구석진 곳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예, 수님아. 저기 저 음침한 광처럼 보이는 곳은 대체 뭐야? 언니의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본 스님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저곳은 관심을 가지면 아니 될 곳이야. 날이 깨서 저쪽의 곳간만큼은 반드시 열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였어. 오찬봉이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방이라며 약속까지 했다는 말을 하자 언니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흥, 그래봐야 네 남편인데 부인인 네가 좀 살펴보면 어디가 어떻다고 그러는 거니? 팔을 붙잡고 매달리는 수님을 질질 끌며 언니는 성큼성큼 곳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짝에서부터 괴이한 분위기를 풀풀 풍기고 있는 곳간을 올려다보며 언니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자, 내 말을 좀 들어봐봐. 자고로 곳간이라 함은 벼 외에도 살림살이나 여러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지? 그거야 잘 알고 있지. 헌데 그게 왜? 야, 이 멍청아. 곳간은 추수 후에 거둔 벼를 저장하기 때문에 습기 조절이 용이한 털을 쓴단 말이야. 게다가 쥐를 비롯한 해수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 천지, 곳간을 이리도 음습하고 해도 잘 비추지 않는 위치에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집은 처음 본다 이거사. 게다가 너의 남편 또한 그리 엄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예사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닐 듯 싶다는 말씀이야?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곳은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했으니까. 언니, 이만 다른 곳을 구경하자. 다른 곳은 죄다 둘러보고 여기 하나만 남았잖아. 자, 어떠냐 수님아. 아무도 모르게 슬쩍 열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잠깐 열어보고 뭐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몰래 닫아버리면 그야말로 아무도 모를 거야. 지켜보는 하인 한 놈도 없는데 멀리 떠난 너의 남편이 이 사실을 어찌 알겠느냐? 수님은 난처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과 굳게 한 약속을 깨는 것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언니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또다시 관계가 악화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수님 또한 이곳간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기는 매한가지였지요. 그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살펴보고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알겠지? 결국 수님은 품속 깊이 넣어둔 열쇠꾸러미를 꺼내었고 언니는 그것을 낚아채 가져가 버렸지요. 고막을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곳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습한 기운이 자매의 코를 화학 끼치며 음산함을 더했답니다. 곳간에는 오래된 농기구로 보이는 물건들이 을씨년스럽게 걸려 있었고 그 한쪽에는 마치 우물의 뚜껑처럼 땅으로 향해 있는 작은 나무문이 달려 있었어요. 그것 봐. 내 뭐라고 했니? 수상하다 하지 않았느냐? 저 문은 필시 지하로 통하는 문일 게야.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엄청난 보물이라도 숨겨둔 것일까? 언니. 이제 그만 나가자. 응?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좀 가만히 있어봐, 이거사. 저곳만 들어가 보자. 언니는 수님의 애원을 무시한 채 지하로 향해 있는 나무 문을 열었지요. 문 안쪽으로는 땅속으로 향하는 계단이 깊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계단의 끝에는 널찍한 공간이 나타났고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자매를 덮쳤습니다. 희귀한 악취는 정말이지 코를 타고 넘어와 온 머릿속을 헤집는 듯 강렬했어요. 그것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수님이 황급히 손으로 코를 막고 눈을 가늘게 떴고 언니 역시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휴, 세상에나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람? 언니가 코를 틀어쥐고 호롱을 들어 안쪽의 공간을 비추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곳간의 문을 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말았지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자매의 시야에는 믿을 수 없는 참혹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공간의 천장에는 쇠사슬이 달려 있었고 그 쇠사슬에는 발가벗겨진 여인들의 시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쪽 구석에는 하인의 차림새를 하고 있는 시신들 또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신 중에서는 아직 부패하지 않은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도 있었지요. 바닥은 흥건한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또한 핏물은 이미 말라붙어 끈적거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정녕 지옥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수님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수님이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님은 그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제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수님아.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해! 언니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수님은 쓰러질 듯 힘겹게 몸을 일으켜 열쇠를 주워 들었어요. 두 자매는 혼비백산하며 계단을 올라와 곳간을 빠져나왔습니다. 곳간의 문을 닫고 자물쇠의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끔찍한 악취와 참혹한 광경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수님과 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손과 꽃신을 씻기 위해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에 핏자국이 배어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엄마야, 이걸 어째? 아까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묻었나 봐. 수님이 차가운 물로 씻고 또 씻었지만 열쇠에 묻은 핏자국은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젖으라도 씌인 것처럼 핏자국은 열쇠에 깊숙이 박혀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기세였지요. 수님은 어쩔 수 없이 피 묻은 열쇠가 보이지 않도록 가지런히 포개어 열쇠 꾸러미를 원래 있던 보관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공포에 잠식당한 수님의 얼굴은 창백함 그 자체였어요. 어쩌면 좋아. 언니, 이제 어쩌면 좋지? 저런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으니 분명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세상에, 내 지아비가 살생귀였다니. 내가 살생귀에게 시집을 온 것이었다니. 분명 소문이 무성했던 전부인들과 하인들의 주검일 거야. 그러자 언니가
넋이 나간 스님의 뺨을 거세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아, 정신 차려.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란다. 이 고을 원님과도 이미 한솥밥을 먹는 사이라 하였으니 관가에 발고해봐야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이 뻔해. 나는 지금 당장 아버지를 데려올 테니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아버지와 사람들을 모셔올 동안 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해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알겠지? 응? 이대로 우리가 그냥 도망쳐버리면 곳간 속을 들여다보았다고 실토하는 꼴이야. 그러니 아버지를 모셔와 그럴듯한 변명을 대고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 말한 뒤 후일을 도모해보자. 언니는 스님의 어깨를 거세게 흔들며 당부하고는 재차 스님을 다독인 뒤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스님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참봉이 귀가하기 전 어질러진 주변을 잽싸게 정리하고 자신의 옷도 갈아입었지요.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듯 오참봉은 예정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안부를 묻자마자 대뜸 열쇠 꾸러미부터 찾는 것이었지요. 자, 내가 맡긴 열쇠 꾸러미는 보관함에 잘 넣어두었겠지. 오참봉의 더없이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에 스님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답니다. 아, 저기, 그것이, 그럼요, 물론이지요. 헌데 어찌 그리 더듬는 것이오? 설마 나와의 약속을 깬 것은 아니겠지? 오참봉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고 스님이 아니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오참봉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다는 듯 고관함을 거칠게 열어젖히더니 열쇠 꾸러미를 꺼내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망할 것이 내 명을 어기고서 기어이 보았군. 아, 아닙니다. 결코 보지 않았어요. 허면 여기 이 열쇠에 묻은 핏자국은 무엇이오? 억지로 지우려다 더욱 번진 것이 이리도 자명하게 남아있거늘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오참봉이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스님에게 소리쳤지요. 호기심이야말로 새로운 발견의 첩경이나 또한 그 목숨줄을 단축하는 첩경이기도 하지. 그리도 곳간을 열지 말라 일렀거늘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보고야 말았으니 당신도 저 방에 있는 여인들과 같은 꼴로 매달려야겠소. 저들 역시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호기심이라는 놈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와 약조한 것을 지키지 않아 결국 저 꼬락서니가 된 게지.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인 것이 밝혀지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말씀이야.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는 것, 그것은 정녕 스님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는다는 의미였기에 그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그녀는 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싹싹 빌며 울부짖었어요.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죽은 듯이 집에만 갇혀 지내겠사옵니다. 허니 제발, 제발 살려주셔요. 안타깝지만 그건 아니될 이야기요. 인간들의 거짓말에는 신물이 올라오거든. 애초에 당신은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에 일이 되었음을 알아야지. 오참봉의 태도를 본 스님은 더 이상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녀는 이제 용서 대신 자비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마지막으로 천지신명님께 빌 시간이라도 주셔요. 묘자리도 제대로 쓰지 못할 테니 가족에게 남길 기도라도 할 수 있게 부디. 좋다. 내 마지막으로 준비할 시간 정도는 주도록 하지. 내일 밤 당신을 처리하고 잡아먹을 테니 그때까지 기도를 올려두도록 하시오. 그리 말한 오참봉은 몸을 획 돌려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을 향해 걸어갔지요. 스님은 그 즉시 후다닥 도망쳐 광 안에 숨었습니다. 오참봉이 출타한 이후 수많은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지를 골랐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언니가 아버지와 사람들을 데려올 하루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언제든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 여긴 스님은 불안과 공포에 온몸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루를 지새고 다음 날 광 밖으로는 둔탁한 둔기로 바닥을 긁는 쇳소리와 함께 오찬봉의 끔찍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인연! 하루의 유예를 주었더니 그새 어디에 숨어 있느냐?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이제 매달릴 시간이다! 오찬봉은 삐죽삐죽 여러 개의 뿔이 솟아있는 방망이를 질질 끌면서 이 방 저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감쪽같이 숨은 스님을 찾고 있는 것이었어요. 스님은 양손으로 제 입을 막아 숨소리마저 죽인 채 바깥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지요. 어두컴컴한 광 안에서 언니와 아버지가 당도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디 늦지 않게 와주셔요, 아버지. 언니,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스님은 소리 없는 절규를 뱉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킁킁 킁킁 마당으로 나온 오찬봉이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소름 돋는 목소리로 그가 외쳤습니다. 거기냐? 거기 숨어 있었구나! 인연이 감히 도깨비를 속이려고! 오찬봉은 당장에 내달려 광의 문을 열어젖히려 했어요. 그러나 스님이 안쪽에서 자물쇠를 달아놓고 사슬로 꽁꽁 동여맨 터라 문이 열리지 않았지요. 오찬봉은 화가머리 끝까지 뻗쳐 문고리를 방망이로 연신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내리치듯 오찬봉의 방망이가 광의 출입문과 문고리를 내리찍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고 머리를 감싸진 채 절망에 빠진 스님은 거의 까무라치기 직전이 되고 말았지요. 옳거니 열었다! 벌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문이 부서지며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오찬봉의 모습을 본 스님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오찬봉은 스님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 바깥으로 끌고 나갔지요. 나를 이리 애먹이다니! 내년을 죽여 통째로 잡아먹은 뒤 너의 가족까지도 모조리 잡아들여주마! 오찬봉이 방망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키득거렸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 여긴 스님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방망이가 스님에게 내리꽂히는 바로 그 순간 스님 아버지의 환도가 오찬봉의 등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오찬봉이 뒤를 돌아보니 스님의 언니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장정들 여럿이 각각 무기를 꼬나들고 마당에 들어와 있었지요. 이후 몰려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무기로 오찬봉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오찬봉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마당에 피어오른 뽀얀 먼지가 걷히자 오찬봉이 쓰러진 자리에는 오찬봉 대신 윗입술이 하늘에 닿고 아랫입술은 땅에 닿을 정도로 커다란 입을 가진 무시무시한 요괴의 주검이 죽어 있었지요. 거국이다! 사람으로 둔갑해 있던 놈의 정체가 거국이었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건진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고 그녀의 언니가 인파에서 뛰쳐나와 스님을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스님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하마터면 너를 잃을 뻔하다니 참으로 내가 바보 같았어. 그녀와 스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대성통곡하였고 그렇게 고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그간 실종된 사람들의 사연까지 모두 밝혀져 오찬봉으로 둔갑해 고을 사람들을 잡아먹었던 요괴 거국이는 비명행사하게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부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온 거국이 도깨비 수염으로 불리던 오찬봉이 최후를 맞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스님은 오찬봉이 지니고 있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내가 이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요괴의 손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원혼을 풀고 또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천지신명의 큰 뜻이라 생각됩니다. 허니, 제게 넘어온 이 재물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에 쓰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선언한 스님은
이후로도 아버지와 언니를 집으로 모신 뒤 그간 오찬봉의 그림자에 억눌려 지내온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았답니다. 또한 그녀의 언니는 자신의 그릇된 시기심이 하마터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 뻔한 일을 겪은 이후 그 마음을 고쳐먹어 스님을 끔찍이 여기게 되었고, 스님의 아버지 또한 한때 재물에 눈이 멀어 자신의 딸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눈을 번쩍 떠 스님을 도우며 무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후 세 사람은 평생을 의롭게 살며 고을을 번영시켰다 후세까지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